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사모 윤명자가 강우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어요. 당장 내보내요. 손까지 떨면서요.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자물쇠로 잠긴 낡은 라디오. 절대 건드리지 말 것. 경고까지 붙어 있었죠. 그런데 집에 혼자 남은 강우가 참지 못하고 다이얼을 돌린 순간 테이프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밤열차를 타고 떠나는 사람에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일찍 귀가한 회장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날 밤 서재 금고에 있던 유원장 수정본이 감쪽같이 사라졌고 모든 의심은 라디오를 만진 강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말 못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는 기구한 인생,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강우는 무릎이 망가진 뒤 이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오세진 회장 댁 면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사모 윤명자가 강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내보내요. 손까지 떨면서요. 강우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대답은 없었고 그저 창백한 얼굴로 강우를 노려볼 뿐이었어요. 결국 오세진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아내를 진정시켰고 강우는 가까스로 채용됐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윤명자는 강우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강우가 있는 공간엔 절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더 기묘한 건 거실 한가운데 놓인 라디오였습니다. 유리장 안에 자물쇠로 잠겨있는 낡아빠진 라디오.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가 붙어 있었죠. 강우는 궁금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집에 혼자 남게 됐을 때 참지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유리장을 열고 다이얼을 돌렸어요. 지직, 지지직. 그리고 테이프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밤열차를 타고 떠나는 사람에게 부드럽고 나른한 오래된 라디오 DJ의 목소리. 강우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일찍 귀가한 오세진 회장이었어요. 회장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숨조차 멈춘 듯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요. 그게 어떻게?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사건이 터졌어요. 회장의 서재 금고에 보관돼 있던 유원장 수정본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은 강우에게로 향했죠. 라디오를 만진 사람, 그날 혼자 집에 있던 사람. 강우는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모든 게 그 라디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목소리에서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한층 더 얼어붙었습니다. 윤명자는 아예 강우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고 강우가 있는 방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았죠. 오세진 회장은 어땠냐고요? 원래도 과묵한 분이었지만 이젠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강우는 그 침묵 속에서 숨조차 조심스레 쉬게 됐어요. 마치 자신이 이 집에 저질러선 안 될 무언가를 건드린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우야, 회장이 직접 강우를 불렀어요. 서재 앞에 서 있던 회장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간절했습니다. 어제 그 목소리 말이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겠나? 강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그 떨리는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했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거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장 앞에 선 회장은 손수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어요. 강우가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지지직, 지직. 테이프는 분명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정적만 흘러나올 뿐이었죠. 회장은 한참을 서서 라디오를 바라보다가 결국 허탈하게 웃었어요. 역시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강우는 다시 혼자 라디오 앞에 섰습니다. 숨을 죽이고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어요.
지지직, 지직직.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또다시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드럽고 나른하지만 어딘가 슬픔이 배어있는 목소리. 강우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라디오는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고요. 이건 이 집의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살아 숨쉬는 기억이라는 걸. 그리고 그 기억 속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의 서재 문이 열리자마자 윤명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보관돼 있던 유언장 수정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도둑이야. 이 집에 도둑이 들었어. 윤명자의 목소리가 집 안 구석구석을 찢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날카로운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어제 라디오 만진 사람이 누구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독이 서려 있었어요. 혼자 집에 남아있던 사람도 누구고요? 강우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을 때려 했지만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변명하려 해도 설명하려 해도 모든 상황이 강우에게 불리하게만 보였으니까요. 회장은 어땠냐고요? 그는 그저 말없이 강우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한마디 변호도 한마디 의심도 내뱉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믿음도 아니고 의심도 아닌 그저 텅 빈 눈빛이었거든요. 저는 전 아무것도. 강우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윤명자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불러요. 당장. 그날부터 강우는 더 이상 기사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의심받는 사람, 도둑 취급받는 이방인, 누명이라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고립 속에 갇혀버렸어요. 밤이 되자 강우는 자신의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야. 유언장이 사라진 것,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 그리고 윤명자의 과잉된 반응까지 모든 게 너무 맞물려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계획한 것처럼요. 강우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집안 사람들 중 단 한 명만이 강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회장의 손자, 민재였어요. 처음엔 민재도 강우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26살의 젊은 나이에 이미 집안 경영에 발을 담근 그는 강우를 그저 문제를 일으킨 기사로만 봤죠. 기사 주제에 왜 이를 키워? 그런 냉소적인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우 얘기만 나오면 윤명자의 목소리가 유난히 높아졌어요.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죠. 그리고 유언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재빨리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민재는 그 모든 걸 놓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 거지? 어느 날 밤 민재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가다가 서재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윤명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였죠. 지금은 절대 들키면 안 돼. 절대로. 낮고 급박하고 어딘가 다급한 톤이었습니다. 민재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윤명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없어지면. 아니, 일단 조용히 해. 나중에 얘기하자고. 통화가 끊기는 소리, 그리고 빠르게 멀어지는 발소리,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건 설마 강우 씨를? 그날 이후 민재가 강우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의심하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인하려는, 진실을 찾으려는 눈빛이었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민재는 강우를 잠시 멈춰 세우곤 했어요. 강우 씨 혹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라디오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왜 그걸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세요?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강우는 그 시선을 느끼며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처음으로 단 한 사람만큼은 진실을 보려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동료가 될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날 오후 오세진 회장은 갑자기 외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다녀오겠네. 목적지도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였어요.
강우는 당황했지만 회장의 단호한 표정에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운전대를 잡고 회장이 가리키는 대로 차를 몰았죠. 차는 예상과 달리 화려한 강남 거리로 향하지 않았어요. 점점 좁아지는 골목길, 낡은 간판들이 늘어선 재래시장 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세우게. 회장이 말했어요. 강우가 차를 세우자 회장은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비틀거리면서도 묵묵히 걸어갔어요. 강우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게. 그렇게 회장은 혼자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릿한 국물 냄새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뒤섞인 골목. 회장은 그 속을 천천히 걸었어요. 숨이 가빠졌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작은 반찬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간판, 작은 유리문. 그 앞에서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가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우, 오늘은 괜찮으려나? 그 한마디에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는 그녀. 회장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잊었다고 믿었던 얼굴이 거기 있었거든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마. 라디오의 목소리, 사라진 유원장, 그리고 강우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우연이라고 넘겼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우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평생 피해왔던 과거가 이제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 왔다는 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곧장 서재로 향했어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그저 묵묵히 걸어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렸습니다. 집안엔 이상할 만큼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윤명자는 거실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서재 쪽을 바라봤고 강우는 부엌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변했어요. 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늦은 밤, 회장은 민재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왜 부르셨어요? 민재가 서재로 들어서자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등은 굽어 있었지만 어깨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강우의 어머니를 보고 왔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한마디에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강우 씨 어머니요? 그래. 오늘 시장 골목에서 봤어. 반찬 가게를 하고 계시더구나. 회장의 목소리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민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라디오의 목소리도 사라진 서류도 다 이유가 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우연이 아니었단 얘기다. 강우가 이 집에 온 것도 그 라디오가 그때 켜진 것도.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재는 사진 속 젊은 여자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강우 씨 어머니?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식탁에 앉은 가족들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 원장 수정은 당분간 보류하겠다. 윤명자의 손에 든 찻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리고 서류 분실 건은 외부 조사 기관에 넘기겠다. 뭐라고요? 윤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눈빛은 당황으로 흔들렸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필요한 조치야.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우는 알았어요. 침묵으로 덮어왔던 진실이 이제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이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윤명자는 하루 종일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서재 앞, 심지어 정원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끊임없이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톤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통화가 끝날 때마다 윤명자의 얼굴은 더 굳어갔어요.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엔 불안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 강우를 마주칠 때면 그 눈빛은 노골적인 저기로 변했습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었어요. 반면 민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서재로 들어가 CCTV 기록을 확인했어요. 집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되돌려보며 그날 밤의 동선을 하나씩 되짚기 시작했죠. 이상에 뭔가 맞지 않아. 민재는 노트에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어디 있었는지, 누가 서재 근처를 지나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사실을 확인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재는 강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강우 씨,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민재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CCTV 화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우 씨는 여기 있었어요. 부엌이요. 화면 속 강우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8시 42분. 서류가 사라진 추정 시각과 정확히 겹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 시간대에 서재 쪽으로 간 사람은 민재가 화면을 넘기자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강우는 숨을 멈췄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믿어준다는 느낌을 받은 건 누군가 진실을 찾기 위해 함께 움직여준다는 걸 느낀 건요. 민재 씨, 괜찮아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요. 민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한편 회장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죠. 그의 손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구겨질 듯 단단히 움켜쥔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굳어지고 있었어요. 강우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걸.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집의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윤명자는 혼자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익숙한 동작으로 금고 앞에 섰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찰칵.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조금만 더 조용하면 돼. 윤명자는 낮게 중얼거리며 안을 뒤적였어요. 서류를 다시 꺼내려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윤명자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어요. 문 밖엔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분명히 들렸죠. 얕고 조심스러운 숨소리, 지켜보고 있다는 거랄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윤명자는 천천히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만큼은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명자는 알았어요. 분명 누군가 거기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는 모든 걸 보고 있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식탁에 앉은 가족들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외부 조사팀이 방문할 거다. 윤명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사팀이요? 무슨 서류 분실 건으로 정확한 경위를 밝혀야겠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강우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가슴속 어딘가에 응어리처럼 박혀있던 불안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누명을 쓴 채 숨죽이며 지내던 날들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덮으려던 손이 흔들릴수록 남겨진 흔적은 더 선명해지는 법이었습니다. 거짓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었어요. 이제 진실은 문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곧 열릴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 안으로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외부 조사팀이었어요. 2명의 조사관이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넘어섰죠. 그들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조사는 곧바로 시작됐어요. 서재, 금고, CCTV 하나씩 차례대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말없이 기록을 남겼고 질문은 짧고 정확했어요. 집안의 공기가 점점 조여왔습니다. 윤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다리는 계속 흔들렸어요. 손으로 무릎을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죠. 시선은 허공을 향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복도 끝에 조용히 서 있었고 민재는 서재 입구에서 조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회장님, 이쪽 좀 보시죠. 조사관 한 명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서재 CCTV입니다. 문제 그날 밤 영상인데요.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대 오후 8시 47분 비어 있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비치는 실루엣. 금고 앞에 선 사람의 뒷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손은 익숙한 동작으로 금고를 열고 있었고 몸의 윤곽은 분명했습니다. 강우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재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예상했던 장면이었지만 막상 확인하니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윤명자.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고 손은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눈빛은 공포와 당황으로 흔들렸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사관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자분들 진술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알았습니다. 문은 이미 열렸다는 걸.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걸요. 진실은 빛을 보았고 거짓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조사팀은 저녁 무렵 돌아갔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진실의 무게는 집안 곳곳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침묵은 더 깊어졌습니다. 윤명자는 방에 틀어박힌 채 문을 안에서 잠가버렸어요. 똑똑. 민재가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 너머로는 가끔 흐느끼는 소리만 새어나왔죠. 낮고 억눌린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강우는 자신의 방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누명이 벗겨진 것에 대한 안도감과 이 집에 들이운 슬픔에 대한 무거운 연민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 회장. 그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 장, 또 한 장. 회장은 천천히 사진을 넘기며 과거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어요. 강우의 어머니가 젊었을 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빛나던 눈동자. 그 시절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던 그런 표정이었어요. 내가 왜 그날 돌아보지 않았을까? 회장의 목소리가 텅 빈 서재에 낮게 울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어요.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날의 선택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했던 순간들, 가정을 지킨다며, 체면을 지킨다며, 선택한 침묵이. 그제야 그는 깨달았어요. 그 침묵이 사실은 가장 비겁한 도피였다는 걸. 지킨 건 가정이 아니라 자신의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를요. 회장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회장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소리내지 않고, 하지만 진심으로. 가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후회와 슬픔과 용서받지 못할 과거 앞에서 그는 그저 한 사람의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채 뜨기 전이었어요.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고 눈가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잔 게 분명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마주하겠다는 결심이 또렷하게 서 있었거든요. 강우가 아침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서자 회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강우야. 강우가 멈춰 섰어요. 네, 회장님.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을 뵙고 싶네. 그 한마디에 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시장의 반찬 가게 말이야. 직접 찾아뵙고 싶어.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 이 사람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분명 무언가가 있었어요. 복도 저편에선 여전히 윤명자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의 결심을 지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지 않았어요. 소박한 셔츠에 평범한 바지, 변명도 핑계도 권위도 내려놓은 차림이었습니다. 준비됐네, 강우야. 회장이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만큼은 확고했어요. 강우는 차키를 들고 회장을 따랐습니다. 그 순간 강우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증명이나 처벌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걸. 이건 용서를 구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용서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차는 천천히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장을 향해, 과거를 향해, 그리고 용서라는 이름의 긴 여정을 향해. 차는 재래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갑자기 세상이 시끄러워졌어요. 상인들의 호객 소리, 오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렸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지팡이를 짚은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은 얕게 끊어졌습니다. 사람들 목소리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오자 숨이 잠깐 막힌 듯 했죠. 강우는 말없이 회장 곁에 섰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서 함께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섰어요. 좁은 길 양옆으론 온갖 가게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생선 냄새, 나물 냄새, 김치 냄새가 뒤섞였죠. 그리고 골목 끝,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통을 나르던 여자, 강우의 어머니였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또다시 멈췄어요. 지팡이를 꽉 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니가 무언가를 느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살짝 기울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무거웠어요. 놀라움, 당황, 그리고 무언가 깊이 묻어둔 감정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도 없이, 핑계도 없이, 오직 사과만을 들고. 오랜만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라는 걸. 진실이 밝혀지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걸요. 강우의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회장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강우를 보며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굳은 얼굴로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끈을 풀기 시작했어요. 여긴 장사하는 곳이에요.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긴 세월이 눌어붙어 있었어요. 참아왔던 시간, 삼켜왔던 말들, 혼자 견뎌온 무게가 그 한마디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떨림까지 감출 순 없었습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저녁에 하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거절이면서도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경계하면서도 완전히 막지는 않은 말이었죠. 감사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한 번 더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앞치마를 둘렀어요.
그리고 반찬통을 들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강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알았습니다. 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걸. 다만 아주 무겁게, 아주 조심스럽게 열릴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건 시간과 진심밖에 없다는 것도. 해가 기울 무렵 반찬 가게 셔터가 내려왔습니다. 덜컹 쇠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서야 어머니는 가게 불을 하나만 켰습니다. 형광등 하나. 그 희미한 빛 아래 좁은 테이블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 어머니, 그리고 강우.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죠. 등은 곧게 세웠지만 어깨엔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강우는 그저 숨을 죽이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선택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변명은 없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고 이름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그저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당신을 외면했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어머니의 숨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지만 눈가엔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다만 제가 저질렀던 일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강우는 그 떨림을 느꼈어요. 이 저녁은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답을 찾는 자리도 아니라는 걸. 이건 상처를 꺼내놓는 자리였습니다. 오래도록 숨겨두었던, 말로 꺼내지 못했던 아픔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말로 나오는 순간, 비로소 시간은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도 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만 바라보고 있었죠. 회장도 강우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천천히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낮게 입을 열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회장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부르면 무너질까봐,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까봐.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긴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잠시 멈춘 숨, 그리고 떨리는 한마디. 그래도 오늘은 말해야겠네요. 어머니는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엔 원망도 미움도 아닌 그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외면한 건 저와 이 아이의 시간이에요. 그 한마디에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가는 붉어졌습니다. 강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그 말은 무게가 달랐어요. 아이가 아팠을 때도, 학교에 입학할 때도, 무릎이 망가졌을 때도 당신은 없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강우는 알았습니다. 이 밤은 화해의 끝이 아니라 진실의 시작이라는 걸,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라는 것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웅웅거릴 뿐 가게 안은 고요했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어요. 어머니의 손까지 닿지는 못했지만 그 의미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늦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잠시 후 어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책임은 말로 지는 게 아니에요. 문을 향해 걸으며 덧붙였습니다. 시간으로 지는 거죠.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탁!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회장은 그 자리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우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알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멀었다는 걸. 하지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은 오늘 여기서 시작됐다는 걸요. 그리고 그 약속이야말로 진짜 책임의 시작이라는 것도. 그날 이후로 회장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방문도 없었어요. 어머니를 찾아가지도 강우에게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같은 날 시장관리사무소 앞으로 조용히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적히지 않았고 특정 대상을 지목하지도 않았어요. 부탁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장 상인들의 복지를 위해 쓰라는 말만 남겨졌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날 저녁 강우에게 이렇게 말했죠. 받는 건 받되 기대하지는 말자.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병원비나 생활비를 직접 건네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 손을 빌렸어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요. 관계의 선을 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강우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이건 화해가 아니라 정리라는 걸. 아버지도 가족도 아닌 자리. 그 역할을 요구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관계. 다만 책임을 지는 사람과 책임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는 것. 그리고 그 거리가 지금으로선 최선이라는 걸. 어쩌면 진짜 성숙한 관계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지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었어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상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던 어머니가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지직, 지직, 잡음이 흐르다가 천천히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늦었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 목소리는 오래된 추억처럼 가게 안을 채웠어요. 강우는 숨을 고르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앞치마를 벗으며 미소 지었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남아있었어요. 매달 같은 날 들어오는 기부금처럼 조용하지만 끊이지 않는 방식으로요. 가족이 되진 않았습니다. 과거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선택이 남았죠. 강우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해의 기록이 아니라 지켜낸 거리의 기록이라는 걸. 너무 가까워지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은 그 선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거리가 모두를 앞으로 가게 했다는 것도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갔어요. 강우는 어머니 옆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인가 보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끝이자 시작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